한국 역사상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한국의 공군 전투 및 방위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의 KF-X 개발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KF-X 사업. 이 사업은 전투기 개발에만 약 8조 6천억 원, 그리고 120대의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총 18조 6천억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9월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마치고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입니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죠.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 성능은 일반 4.5세대 이상이고 기능도 50% 이상 스텔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KF-X의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에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 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18과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에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로, 스텔스기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고 합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이라고 하죠. 관계자는 앞으로 KF-X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5보다 우수한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할 것이기에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북한 전투기는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방위산업청의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해서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 단가는 대략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고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립니다. 동체 개발을 맡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개발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다기능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침내 이를 돌파해냅니다.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국산 A사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홀룸과 같은 모듈 1088여 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입니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합니다. 눈이 1088개인 셈이죠.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A사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산 A사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공개한 AESA 레이더의 단가는 4,500만 원으로 거의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 원 이상이라는군요.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이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고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결실을 보기 위해 전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의 스텔스 기술 개발에 불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KF-X 개발 계획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과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KF-X 개발의 성과를 내는 동안 일본은 진전이 미비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죠. 일본의 현재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는 F2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로센 전투기를 개발해 태평양 전쟁에 본격 투입했었죠. 당시로선 최고 수준의 전투기였습니다. 전후엔 1977년 F1을 국산기로는 처음 개발해 도입합니다. 1995년부터 도입한 F2 전투기의 경우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전투기를 베이스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 기종입니다. F1과 F2 개발과 생산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했습니다. 일본의 전투기의 역사는 미쓰비시와 함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일부가 침수되고 F2 전투기 생산도 이제 중단됨에 따라 결국 일본 방위성은 남은 동체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쓰기에는 F2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것이 일본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끼며 일본 정부는 후속 전투기 개발비를 2020년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자국 주도의 후속기 개발을 목표로 총액 1조 5천억 엔, 하나로 17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자체 개발하는 첫 스텔스 전투기로서 현재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총 90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은 2026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게 되지만 일본은 2030년 중반이 돼서야 신형 전투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계획이 아직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개발도 시작되지 않았기에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개발을 염두에 뒀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와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국제 공동 개발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 미국 록히드 마틴은 현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 기체와 F-35의 최신 항전 장비를 결합한 최신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한 대당 200억 엔, 약 2,274억 원이 넘는 데다가 미국이 설계 도면을 완전히 공개할지도 미지수여서 일본 방위성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라리 미국에서 F-35를 더 많이 사오자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스텔스기를 갖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게 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F-35 자체의 운영비도 많이 드는 편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미국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작은 배터리나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은 KF-X 사업을 통해 미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나은 차세대 전투기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테니 말이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불안감과 질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비해 운용 비용이 절반 정도인데 일본 F-3는 2배 이상 가격이 될 것 같던데 한국의 기술이 부럽다. 한국은 발전하는데 일본은 망했네. 이 분야에서는 일본은 늦었으니 무릎을 꿇어서라도 F-3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차라리 모든 자료를 한국 형님께 넘겨 채점을 받자. 한국의 KF-X가 제대로 된 4.5세대 기체가 되길 진심으로 빌게. 우리 일본도 국산을 개발하는 이유도 되니까.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런 어중간한 사양의 전투기를 만들어봤자 의미 있음? 값싼 수출용 전투기나 더 만들면 좋을 텐데 북한 상대면 충분한 스펙이겠지. 물론 제대로 작동한다면 말이지. 모형이라면 혼다도 만들 수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 싸다고 우기고 있지만 절대 안 싸다.
과거에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싸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항공업계가 만만하진 않지. 한국은 절대 무리다. 결단코. 한국은 F-16에 올인하는 게 종합적으로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엉망진창이네. 거슬러 올라갈 계보가 될 기체도 없이 갑자기 이런 전투기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어차피 대부분 FA-50에서 응용한 부품이겠지. 일본 공격용이라 바짝 힘이 들어가 있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국에게 불안감 섞인 질투와 부러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머문 자는 영원히 과거의 주인공으로만 남을 뿐이다. 현재는 새로운 영광을 만드는 자의 시간이다. 새롭게 발전을 만들어가는 한국과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는 일본을 보여주는 말 같군요. 몇 년 후 한국 앞바다에서 힘차게 날아다닐 한국의 전투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내부적으로 연기를 추진하는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그때 물론 연기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었지만 공식적인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나 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차원의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IOC가 결국 일본을 버리고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IOC의 딕 파운드 의원의 말을 제가 빌리면 IOC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연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일본의 의견을 IOC가 아예 안 들은 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일본이 스스로 자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거를 제안하고 승인을 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IOC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개최할 상태가 아님을 판단하고 연기 결정을 강제로 내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구체적인 플랜이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7월 24일에 올림픽이 개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못을 박았고 IOC가 곧바로 다음 수순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연기 결정은 일단 확정 수순이고 우리 돈 되는 라디오 구독자분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연기 초안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밀어붙인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IOC가 태도를 바꾼 혹은 아베도 어느 정도 태도를 바꾼 이것에 대한 근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베도 오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면 연기 검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말 최초로 아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이야기하는 건 최초예요. 이미 연기 확정된 상황에서 검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뭔가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죠. 여기에 배경으로 꼽히는 것을 IOC가 이제 6월까지 올림픽 참가, 출전하는 선수를 확정 지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죠. 6월이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상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거의. 근데 올림픽 출전 자격 이 선수 선발이 사실상 지금 반도 안 이루어졌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선을 진행하면 되는데 종목 예선들이 전 세계에서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선수를 확정 지을 수 있을 리가 없죠.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할 거 없이 수많은 나라에서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7월에 개최가 된다면 우리는 올림픽을 불참하겠다라고 대놓고 이 불참 선언을 하니까 아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일전에 이 아베 신조 총리가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에둘러 압박 트윗을 오늘 또 날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뤄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아베가 고집을 부렸던 자기의 자존심을 걸었던 이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아베가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겠죠. 우선 취소 시에 51조의 경제 타격 그리고 연기 시에는 7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1년만 그러니까 연기해도 조 단위 타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아베가 지금까지 취해온 어떤 태도, 스탠스를 생각하면 정치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다. 그것이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아베 내각은 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뭐 일본의 재부상을 계획했는데 지난 2011년 이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원전 사고 어떤 피해에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일본의 건재함을 과시하겠다는 포부로 부흥 올림픽이라고 이 올림픽을 명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1896년 근대 올림픽이라는 것, 말 그대로 공식적인 그런 세계적인 이런 올림픽이 시작한 이후로 4년마다 뭔가 취소된 적이 없어요. 연기된 적이. 그러니까 1916년 1940년, 그러니까 1916년이 독일 베를린이었고 40년이 도쿄 또 마침 또 도쿄네요. 그리고 1944년이 영국. 요것들은 물론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때는. 근데 전쟁은 완전 예외 상황이고 지금 전쟁이 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쟁 수준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고는 4년마다 빠짐없이 개최가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연기죠. 도쿄올림픽 연기. 일단은 뭐 취소가 결국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장기화되면 일단은 연기로 결정이 됐는데 연기는 그 최초입니다. 첫 사례예요. 연기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올림픽 역사상. 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아베가 이런 결정을 스스로 IOC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빨리 내렸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중요하고 아무리 일본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이런 이슈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게 이렇게 커지지 않고 잘 마무리됐었다. 마무리 수순으로 갔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추이가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전 세계인을 굳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 그리고 전 세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 만약에 조치가 좀 과했다면 적어도 발빠른 검토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매번 뭐 인터뷰할 때마다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연기는 대안에 전혀 없다, 뭐 이런 것들로 일관하다가 결국 불참 보이콧 때려맞고 IOC가 강제 통보로 연기시키고, 제가 일본 국민이라면 오히려 발빠르게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총리를 원하지, 만약에 제가 일본 국민이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조금 힘없는 총리의 모습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기를 하는 건 알겠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해보면 1년 연기, 그리고 2년 연기, 그리고 뭔가 이 연내 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는 한 10월에서 11월 그중에 또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1년 연기가 일단 IOC 위원도 연기를 공식 발표한 이 IOC 위원도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왜 그러면 연내 연기 이야기가 나오냐, 연내 연기했다가 또 연기하고 이러면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연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대회 경기장 임대료 그리고 뭐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물론 홍보비도 있고 뭐 여러가지 TV 중계료 뭐 여러가지가 엮여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선수촌도 대회 종료 후에 아파트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2023년 3월쯤에는 일반인을 입주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대회 선수들 이 숙소로 썼다가 그거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일반인들이 이제 아파트로 써야 될 텐데, 올림픽 연기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뭔가 좀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는 가구만 1차 판매로 한 890가구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되면 뭔가 소송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아베 총리가 10월 임기거든요. 10월 임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10월 개최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베가 정치적으로도 뭔가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그러니까 2021년에 개최를 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하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여름에는 미국 등에서 인기가 높은 어떤 세계 육상 선수권이라든지 뭐 세계 수영 선수권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권이 8월이고 수영 선수권이 7월에서 8월 1일까지고 7월 16일부터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세부적인 검토가 역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빨리빨리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혀 대안에 없다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가다가 막판에 검토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2년 연기론, 이게 2022년 개최론, 요것도 꽤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진짜 합리적인 장점이 많아요. 일단 어떤 지금의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있을 그 세계 수영 선수권, 육상 선수권 이런 국제 대회와 겹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절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긴 한데, 다만 올림픽을 이렇게 장시간 연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2년이나 연기를 해버리면 정말 그 수십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본 입장에서 일단 1년 연기하고 1년을 더 하더라도 바로 2년 연기를 결정하는 용단을 내리긴 힘들 것 같다. 요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도 일단 7조라는 수치, 그리고 취소했을 때 이제 51조 라는 수치, 뭐 요런 것들 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연기 연수에 따라서 또 불어나는 수치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 아베의 태도, 스탠스가 어떻게 공식 발표가